안녕하세요. 방학은 다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학기 때 온라인 수업 이후에 중간고사 성적이 아주 나빴죠.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이 오래 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지루해도 온라인 수업 중에 했던 수업을 좀 열심히 보고, 2학기 중간고사는 1학기와 같은 그런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배우냐면 이런 일을 방지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사라는 것 자체가 알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면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갑신정변과 국내 정세의 변화, 즉 갑신정변을 배울 겁니다. 갑신정변을 배우기 전에 우선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 봐야 하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모군란은 우리가 이제 1학기 마지막쯤에 배웠는데 1882년에 구식군인들이 이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실패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아주 심화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모군란으로 중단됐던 개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런 청의 내정 간섭과 우선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1882년 방금 말했던 이모군란 이후에 고종이 개화 정책을 재추진했습니다. 통치 기구라든지 군사제도 정비, 방문국, 사람 이름 같지만 인쇄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을 해서 개화 정책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최초의 신문하면 독립신문을 떠올리기 쉬운데 최초의 신문은 우리나라의 한성순보입니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인 신문입니다. 한성순보는 그러면 민간인이 만든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신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그렇죠? 명성황후의 이름이 민자영이라고 그랬죠. 명성황후의 일족들, 민씨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세도정치 배웠죠. 세도정치가 또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민씨정권은 친청, 청나라의 4대 정책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세력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라 그러죠. 이 개화파가 갑자기 1880년대에 형성됐던 게 아니고 이 18세기, 19세기 초에 북학파 실학자들, 이 실학자들의 이어받아서 개항 무렵에 통상개론자 박규수라든지 오경석이라든지 유홍기 같은 사람들이 개항을 하고 통상을 통해서 북국강병을 추진하자라고 주장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제자가 개화파인데 이 개화파가 1880년대 두 개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입니다. 온건개화파에는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같은 사람이 있었고 급진개화파에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강법 등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급진개화파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급진개화파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급진개화파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김옥균이라는 사람이고 뭐 박용효라든지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사람들이죠. 김옥균, 홍영식, 박용효, 서재필.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를 한번 비교해서 표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공부할 때 꼭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로 1880년대 나눠지게 됩니다. 온건개화파는 4대당이라 불리기도 했고 급진개화파는 자신들이 개화당이라 불렀습니다. 왜 4대당이냐? 이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태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하고 친했던 세력이 이 온건개화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항 이전에 청나라하고 4대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낸다. 청나라한테 너무 밀접한 정책을 취한다. 해서 온건개화파를 4대당이라 불렀습니다. 좀 어떻게 비난하는 의미로 붙였겠죠.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계속 말하지만 급진개화파에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강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사람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 성향은 친청 정책제고요.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 청의 내정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 정책은 청나라를 좀 배격하자. 그러면 어떤 나라하고 좀 친해야 되냐?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온건기업파는 청나라하고 친했고 거친기업파는 일본과 친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둡시다. 온건기업파는 우리나라 계약정책 추진할 때 어느 나라의 모델을 따라야 되냐? 청나라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청나라는 근대화 운동으로 양무운동을 추진했는데 양무운동의 중심 사상이 중체소형,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반면에 거친기업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운동을 좀 모델로 조선의 개화정책을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이 문명개화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개화론은 여기 보는 것처럼 서양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근대의 사상과 제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바꾸자, 기술뿐만 아니고 제도까지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방금 전에 말했지만 이 중체소형과 비슷한 게 동도서기론입니다.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놔두고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이게 중체소형이나 동도서기론이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줄 쳤지만 이 온건개파는 서양의 과학기술만, 거친개파는 둘 다 받아들이자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가장 중심이 됐던 장소, 많이 나오는 곳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죠. 요즘에 우체국에 해당되는 것이 1884년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름은 뭐냐? 우정청국 또는 우정국이라 불렸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는데 배경, 가정, 의한계, 결과, 이 순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배경은 거친개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김옥균이 정치할 때 돈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자기가 돈을 빌리겠다, 차관. 그렇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안 그래도 온건개파에 비해서 거친개파가 상당히 힘이 약했는데 더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거친개파 입장에서 상당히 좀 조바심을 느끼겠죠. 근데 이 타이밍에 이 베트남 문제로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도 와 있었고 일본 군대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 절반이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옥균이 보기에는 기회였겠죠. 안 그래도 싫어하는 청나라를 몰아내고 자기네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과 거친개파는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선 미국에 접근하죠. 미국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친개파를 밀어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때마침 아까 사진으로 봤던 우정청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것이 만들어지면 정부의 요인들, 대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국 축하연을 열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거친개파는 이 모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네 권력을 잡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때 이 당시에 높은 사람 누구였냐? 민시들이죠. 민시 정권들. 그러니까 명상황후의 일족들.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자. 그래서 우정청국 개국 축하연 때 이 김옥균이 주도가 돼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민시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궁궐로 가서 고종과 명상을 협박해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개혁을 추진하겠다, 개정책을 추진하겠다 해서 혁신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난 줄 알았던 청나라 군대가 다시 출동을 해서 3일 만에 이 갑신정변을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3일 천하라고 불리죠. 일본이 지원 약속을 했는데 일본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김옥균 등 거친개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을 실패하게 되는데, 의 한계 결과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배경, 가정 이 부분을 다시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 방금 전에 말했듯이 김옥균이 이제 그 개정책 추진하는 부족한 돈을 일본에서 빌리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개화당의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베트남 문제로 청나라 군대가 일부 철수하고 이게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일본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정청국, 지금의 이제 우체국에 해당된다 그랬죠. 축하연을 기회로 이제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개혁정강 14조를 발표하지만 청나라 군대의 개입과 일본의 지원 약속 배신으로 3일 만에 마무리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김옥균 등 주도 세력은 일본을 망명하고 많은 거친개파는 죽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그러면 결과의 한계를 알기 전에 이 개혁정강 14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과서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4페이지입니다. 갑신정변 당시의 개혁정강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선생님은 4가지를 한번 뽑았는데 1조부터 한번 보죠.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흥선대원군은 이모군란 당시에 잡혀갔다라고 얘기했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흥선대원이 좋은 게 아니고 왜 이런 구절을 일제에 넣냐면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끊겠다. 그렇죠? 아까 거친개파는 청나라를 상당히 싫어했다 그랬죠. 그래서 1조의 내용은 청과 종속관계를 청산하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조의 내용을 보면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여기 핵심 인민평등의 권리. 이때까지 조선은 신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제를 폐지하고 인민평등,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자 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조하고 14조는 뭐냐면 입헌군주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 이때 이 왕의 힘을 제약하고 이제 국민을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제도가 입헌군주제인데, 그런 입헌군주제하고 비슷한 제도가 내각제도입니다. 이런 내각제도를 실시해서 왕권, 왕의 전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약화시키자라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13조하고 14조입니다. 자, 그러면 방전에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가신전면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근대국민 국가의 건설 목표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신문제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추진, 그런 게 이런 근대국민 국가 건설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은 개혁정강 14개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그래서 1번과 2번의 내용은 이 개혁정강 14개조 내용과 한번 연계시켜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과 종속관계를 청산해서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하고 내각제도를 실시해서 국왕의 전제권 제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민평등권, 신문제를 폐지하자라는 거죠. 신문제 폐지.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3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갑오개혁이라든지 독립협회활동, 애국개몽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했죠. 이 개화당, 즉 급진개혁파가 이 당시 힘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이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민중들로부터 이렇게 개혁이 실시가 되었죠.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4.19 혁명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촛불 혁명이라든지 그런 개혁이 돼야 되는데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에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한 개혁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 의존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 민중들은 일본을 상당히 싫어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갑신전면도 청해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청해 내정 감소가 더욱더 심화됩니다. 임모군란하고 똑같죠. 근데 갑신전면 이후에 일본 공사관이 다시 불탑니다. 그래서 한성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임모군란 이후에는 제물포조약이라는 걸 체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물포조약과 한성조약을 헷갈립니다. 한성조약은 갑신전면 이후에 이제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인데 비슷합니다.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지불하고 배상금을 지불했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 임모군란 이후에 와 있던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철수합니다. 조선에서. 단 일본 군대가 파병 군대를 보낸다라든지 청나라 군대가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방 국가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이 됩니다. 갑신전면 이후에 이 대상황, 조선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 일본, 러시아, 심지어 영국까지도 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었고, 특히 청과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같으면 조총삼일수를 무역장정, 임모군란 이후에, 그 다음에 갑신전면 이후에 텐진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넓히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제물포조약과 텐진조약으로 이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한반도의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1860년대 연해주 지역을 획득하고 남하정책, 부동항이라는 항구를 얻고자 했다 그랬죠. 특히 이 러시아는 원산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영국이 뜬금없이 개입을 합니다. 이 당시 영국은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 원산을 획득한다는 것 자체가 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근데 고종이 이제 청나라의 간섭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에 접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신전면 이후에.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서 뜬금없이 우리나라 남해 있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 거문도가 우리는 뭐 남해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사이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고 해요. 영국이 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배워주면 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건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남겼죠. 그러니까 영국군이 이제 거문도에 있으면서 이제 이 거문도 사람들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거문도에 갈 일이 있으면 이 거문도에는 이런 영국 병사들이 무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역사적 유적지니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도 있네요. 강아지, 영국군 강아지겠죠. 방금 전에 지도에서 살펴봤던 상을 보면 이제 이게 그 당시 만평인데 일본이겠죠. 중국이겠고, 물고기가 있는데 코레, 한국이겠죠. 한국을 먹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죠. 누가 먹을지 모르는 밑밥을 던지고 있으니까 이 당시는 청나라 좀 더 영향이 강했던 상황이고, 여기에 다리 위에서 러시아가 이 자리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일본, 청,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독일 영사였던 부들로라든지 급진개혁파 중에 한 명이었던 유길준 같은 사람들은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좀 한반도의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없죠. 여러분들 중립국 하면 스위스가 떠오르는데 중립한다고 뭐 중립국을 인정해주냐 그게 아닙니다.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은 그 당시 그런 힘이 없었죠. 갑신전면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 뭐 대표적으로 청, 일본,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각축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청일 대립에 러시아, 영국까지 개입했다 그랬죠. 고종은 아까 말했듯이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지자 러시아 세력한테 접근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는데 그 사건을 우리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둡시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영사였던 부들로라든지 유길준이 이제 조선을 중립화해야 된다, 중립화론을 주장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기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우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유경공원, 파크가 아니고 스쿨입니다. 1886년에 영어 같은 걸 가르치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무공원이라는 학교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외교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관, 요즘은 대사관이죠.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설치합니다. 서양 국가에 설치된 최초의 상조공사관은 미국입니다. 주미공사관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 자체가 좀 한계가 있죠. 청나라 간섭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실파. 이 민실파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개정책을 많이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인데 아마 이번 주 일주일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다시 교실에서 볼 건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온라인 영상을 좀 보고 지난 1학기 같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